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는 동학개미라고 해서 주식 시장이 들썩였는데 지금은 그 붐이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 흐름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기존의 암호화폐 생각하면은 뭐 사기다, 투기다, 뭐 도박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이 중에 하나가 현재까지 암호화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식시장보다 더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한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네네. 그렇게 출렁거렸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김치 프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성수 금위원장님이 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또 투기적 어떤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그 자금이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간 것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떨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동반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과연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지적을 하신 분도 계시던데. 아니요, 영향이라기보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예.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아차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아마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맞는지 모르지만 자본소득법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암호화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암호화폐가 좀 조정 국면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최근에 한번 출렁했던 게 사실은 이게 암호화폐가 한 4년 전부터 한번 크게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폭락장을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과거에 한번 푹 떨어진 건 왜 그랬었죠? 예, 그때는 사실은 암호화폐 인식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계적인 어떤 금융 컨설팅 업체라든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예.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4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세계적인 옛날에 부정적인 보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하이퍼 커브 곡선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쭉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상승 곡선입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는 또 뭐 큰 손이나 기관들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걸 본 거죠, 일반인들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큰 기관들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기나 도박이 아니구나. 어떤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이제 받는 추세구나라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2030 세대다 이런 진단도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세대별로 다 하시고요. 예. 이번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암호화폐가 붐이 나면서 한 1, 2개월 내에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새로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왔죠. 그 중에 한 63%가 이제 2030 세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고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2030 세대들이 주식 붐일 땐 주식으로 몰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몰렸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2030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옛날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특성도 일조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뜻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2030이 보는 기성세대,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주식으로 돈을 버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요새 부동산 급등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제한 시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나온 거고, 시장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사기나 도박이 아닌 좀 나름대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에 눈을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 우리 청취자분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쨌든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 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암호화폐가 실물 자산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 화폐라고 하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뭐 1% 많아 2% 움직이는데 뭐 이 암호화폐는 뭐 70%씩 5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과연 화폐 개념을 넣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암호화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폐라는 용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화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화폐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암호화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 원어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다 보니까 암호화폐로 번역한 건데 사실 암호화폐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예. 디지털화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뭐 우리 뭐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쓰는 건데 지폐가 있지만 수표가 있잖아요. 예. 수표가 화폐냐 아니냐 논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카드 사용하면 포인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암호화폐는 우리는 화폐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실체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사실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있나요? 예.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날 때 소프트웨어 가치를 어떻게 매겼냐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아하. 요 근래에는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알파고. 예. 네, 알파고가 실체가 있나요? 알파고의 내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내재적 가치를 표현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암호화폐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무형의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는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유무형 자산의 가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이런 오해들을 좀 푸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반발하는 게 과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니까는 과세를 매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반발할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보호는 해주지 않고 규제만 하면서 과세 대상을 매기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뭐 주식시장처럼 규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되는지 금융당국이. 네. 왜냐하면 24시간 이게 또 움직이는 것이고 주식과는 다르게 또 전 세계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우리만 규제해서 보호해주기도 어렵고 교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금 문제하고 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세금은 솔직히 좀 너무 급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소득 있는 거에는 과세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런 과세를 하게 되면은 과세에 대한 형평성,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용어 때문에 주식거래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가 정책을 피잖아요. 예.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정책을 피는 것 중에 그 세금 혜택도 있는 거죠. 예. 네, 과세를 하지만은 공제액을 5천만 원 하고 뭐 거래세로 20% 하고 뭐 이런 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과세할 때는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능이라든지 뭐 방지 대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과세를 하신다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암호화폐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큰 대한 시장이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다들 인정하십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치권이나 몇 분들이 제안을 했더니 예. 금융위원회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암호화폐 제도화, 세계적인 흐름은 암호화폐 제도화는 아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암호화폐를 제도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법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모든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합니다. 예. 근데 규제를 강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 금지를 안 해요. 예. 금지가 아닌 규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부정하고 금지하면서 규제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를 하고 또 제도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금 현재까지는 과세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탈세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관리해야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암호화폐 인정 안 한다? 그럼 그런 사례들이 더 음성화되겠죠. 예. 그러면 더 사회적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많을수록 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자, 그런데 아까 거래소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해킹에 취약한 거래소도 있고 네네. 또 소위 말하는 먹튀하는 거래소도 생겼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금융당국이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금융당국이 나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암호화폐라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소비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 보호가. 예. 그러니까 뭐 먹튀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셔야죠. 예. 주식시장 관리하듯이.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체계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특검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 체계 ISMS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교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도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네네.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영끌해서 투자했다가 그게 조금 잃게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 예. 그러면서 뭐 70%, 10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관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하루에 30% 이상 뭐 30% 이하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사이드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아하,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도 영끌이나 무슨 뭐 빚내서 하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도 뭐 영끌 없나요? 주식시장에도 뭐 빚내서 하는 거 없나요? 그건 모든 시장에 다 있는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 암호화폐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통용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전문가들 또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반 이상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정확히 예측하는 건 저도 신이 아니니까 항상 주식은 안 그런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긍정적인 쪽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의 논리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건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큰 대세는 아닐 거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